문학동네 그 장편소설상을 받은 고래라는 소설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그 고래라는 장편소설이 나왔을 때 문단에 굉장한 극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지까지 그 전통적인 그 글쓰기에서 보여준 적이 없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방식의 새로운 글쓰기다. 그래서 심사위원이었던 은희경 작가는 그 문학관을 전혀 달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부터도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굉장한 그 교실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천명환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천명환 선생님은 꼭 모시고 싶었어요. 제가 저희 학교 학우님들 앞에 이렇게 특강하는 자리에. 왜냐하면 저희 학우님들이 보면 이렇게 많은 그 실제 다른 뭐 직장 생활도 하시고 가정 생활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공장에서 일도 하시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문창과들보다도 삶의 경험이 많은 학우님들이 모여있는 과가 우리 과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많은 작가들이 특히 이제 젊은 세대로 넘어오면서 문창과 출신의 작가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창과적 글쓰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경로로 작가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또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한 그런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천명환 선생님은 굉장히 다양한 삶의 이력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겠지만 산전수전을 다 이렇게 겪으시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고래라는 대형 소설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어떤 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인생 선배한테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시고, 여기서 다른 어떤 작가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뭐 삶과 여러분들 현실과 글쓰기를 병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직업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면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명환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총잡이라든가 국경반점 이런 영화들의 시나리오를 하셨고, 지금도 사실 오늘도 이제 꼭 영화가 될 건데, 이웃집 남자라는 시나리오 지금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영화 막바지 작업이 들어가면 호텔 같은 데다 막 가둬두고 못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래서 붙잡혀 있다가 여기 이렇게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갖고 많은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목이 마르시다고 그러면 물도 좀 나눠주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제가 강연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부담이 상당히 되고, 저는 기천도 별로 없고, 저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 문학 공부를 사실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들을 말씀이 별로 없다고 했더니 이제 글 쓰는 과정에서 경험이라든가 어떻게 소설을 쓰게 됐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론 공부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그냥 좀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40살에 소설을 처음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만에 이제 책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 소설을 쓴 기간은 굉장히 짧고, 그런데 이제 나이는 굉장히 많이 늦게 등단을 한 케이스죠. 근데 그 전에 저는 원래 이제 영화를 했었어요. 영화를 한 10년 정도 시나리오 작업도 하고, 그리고 뭐 영화사에도 다녀보고, 영화사 이제 직원으로 근무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작부 일도 해보고, 그런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제 영화 연출, 감독을 하려고 제 시나리오를 써서 충무로를 돌아다니고, 그러다 이제 실패를 잘 안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겪었고, 그런 와중에 그야말로 제 동생이 이제 저의 후원자이기도 한 정신적 후원자죠. 네. 소설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
권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책도 나오게 되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보통 뭐 빨리 등단하면 요즘 뭐 20대 초중반 정도 등단을 해서 필명을 얻고 또는 뭐 그렇죠. 제 나이 정도 되면은 거의 문단의 원로급 나이거든요.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신경숙 씨나 공지영 이런 친구들하고 제가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문단에 나와보면 뭐 거의 그분들은 거의 원로급인데 저는 이제 뭐 등단한 지 몇 년 안 되니까 그렇기도 한데 작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일찍 등단해서 젊은 시절에 이렇게 꽃을 피울 수도 있고 또 뭐 늦게 박완 선생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늦게 등단하신 케이스거든요. 43살이신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충분히 자신의 그 문학적 세계로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특히 문학은 다른 분야에 비하면 이제 영화랄지 뭐 음악이랄지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나이가 별로 상관없는. 그러니까 자기 나이의 이야기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대는 20대의 이야기가 있는 거고 50대에는 50대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것 또한 20대의 이야기가 50대의 이야기보다 못할 것도 없고 또 50대의 이야기가 30대의 이야기보다 못할 것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이든 다 자신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스스로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소설을 저는 이제 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90년대라는 시간이 이제 문학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시대거든요. 저는 이제 80년대 정도까지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386 세대인데 그때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문학이 그 당시에는 이제 독재라든가 민주화라든가 이런 절대적 명제 하에서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학적 테마들도 항상 그런 것과 관련이 있었죠. 사회적인 어떤 모순과 그런 것.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서서 그 개인의 어떤 내면, 실존의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인데 제가 이제 80년대 정도까지만 문학에 좀 관심을 갖고 책도 읽고 그랬고 90년대는 온전히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문학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 문학 작품 같은 것도 이제 영화에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영화를 많이 보고 영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학이 굉장히 소홀했는데 또 40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의 30대인데 지금 제가 40대가 돼서 문학을 하게 되니까 그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술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예술은 짧고 인생이 참 길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설을 쓰려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문제가 소설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간에 이제 시나리오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문학적 경향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 동생한테 했더니 제 동생이 그 이상문학 전집을 7년치 정도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7년치 정도를 사가지고 와서 주면서 이걸 다 읽어봐라.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최근에 문학적 경향이 다 담겨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 알게 될 거다. 그래서 그걸 다 읽었어요. 읽고 나니까 이런 거구나. 이제 물론 뭐 왜냐하면 제가 이제 80년대까지 저는 이제 문학 작품 읽은 것과 이제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그랬죠. 그런데 제가 쓰다 보니까 그렇게는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식으로 제가 쓸 수 있는 방식대로 썼는데
김영랑 선생이 얘기하신 그러니까 기존 문학, 기성의 문학과는 좀 많이 다른 방식의 글쓰기를 보여줬다. 그런데 혹시 제 작품을 읽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죠. 우리 문학에서는 우리 문학의 특징은 정제된 어떤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그런 문학관이 주류 문학관이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잘 다듬어지고 묘사가 세밀하고 심리 묘사라든가 어떤 풍경이랄지 이런 묘사들이 굉장히 세밀하고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문학이 저하고는 잘 맞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것만이 반드시 훌륭한 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소설, 이제 특히 저는 이제 소설이니까 이제 시하고 별개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물이 있어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플롯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소설의 3요소라고 그러면 흔히 그렇죠. 이제 플롯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문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스타일이라고 번역을 하면 스타일인데 그 스타일들이 다 이렇게 좀 비슷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뭐 아주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하고 묘사가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그런 문학들이 90년대 이후에 이제 그게 주류 문학이 됐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소설의 세계가 아니라 시의 세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문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뿌리는 우리가 조선시대의 문장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철이나 뭐 이런 그 당시에 대문장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세계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시의 세계지 소설의 세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근대 소설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의 서사문학들, 예를 들면 에픽이랄지 로망이랄지 이런 거하고는 다른 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스토리가 있는 문학이긴 하지만 이야기 예술에 속해 있지만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것이 곧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이 속에 개인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게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문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학적 전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인물들을 성격화하고 그런 거가 이제 좀 취약한 편이에요. 근데 저는 영화를 하다 보니까 영화에서는 그런 문장이랄지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문장이란 건 시나리오에서 뭐 지문 정도가 나오는 건데 그건 가장 간결하고 알기 쉽게 쓰면 되는 거고 어떤 인물들이 있다. 그럼 그 인물들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캐릭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롯이 생기고 이제 이것이 말하자면 이야기 예술의 핵심인데 저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기법들을 제 소설 속에 끌고 왔어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드라마 트루기라고 하는 것이 강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신선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문학 이제 소위 문학성이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그 문학관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고 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문학이라는 건 다양한 거니까 꼭 한 가지 기준만 갖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얘기한 것이 이제 우리 문학의 특징인데 저하고는 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제가 문창과 이제 다른 학교에 가서 한번 강의할 적이 이제 몇 번 있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장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학을 하는 사람, 특히 이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좋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들하고 다른 표현, 남들이 쓰지 않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건 그냥 저의 문학관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야기라는 것은. 근데 이제 이야기라 제가 이거 좀 써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저는 그래서 이게 플롯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제 소위 이렇게 우리 영화 쪽에 이제 이렇게 좀 막말로 얘기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대꾸복구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가다가 적당히 위기도 만나고 그래서 해결이 되기도 하고 릴렉스해졌다가 다시 또 어떤 사건이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고민을 나는 문장을 만드는 훈련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예를 들면 이제 뭐 김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참 문장이 아주 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는 어떤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이제 아우라가 있는 문장들을 구사하시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야기는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야기는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떤 스타일에 담아내느냐 하는 거는 그렇게 김 선생님 같은 그런 문장을 구사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문장도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내 이야기에 걸맞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이제 문장이 그렇게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미국 문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프랑스 문학이나 이제 이런 쪽 문학보다는 미국 문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미국 문학도 예를 들어서 이제 더 거슬러 올라와서 뭐 포크너 시대나 막 이렇게 가면은 문장이 굉장히 막 화려하고 미사 여구가 막 많고 뭔가 복잡해요. 근데 1940년대 예를 들어서 해밍웨이나 피츠제럴드나 이런 시대로 오게 되면은 굉장히 간결해요. 그런 군더더기들이 다 없어져요. 그거는 말하자면 낡은 문학이다. 그러면서 가장 알기 쉽고 가장 전달하기 쉬운 걸 가장 경제적으로 전달을 해요. 문장은 그냥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미국 문학에서 문장이 좋다 이런 거를 문학적 가치로 치지 않아요. 전혀.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장 구사하고 이런 건 정말 옛날 문학이나 이제 그런 거에 신경을 썼지. 지금은 그래서 예를 들면 해밍웨이 책이나 최근에 무슨 레이먼드 카버나 이런 사람들 거 영어 원문을 읽으면 너무너무 쉬워요. 다 거의 단문이고 우리가 다 거의 아는 단어, 거의 한 중고등학교 수준만 되면 다 아는 단어들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다르죠. 이제 굉장히 우리 이제 더 이제 복잡하죠. 근데 그래서 저는 문장에 대해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작가들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힘있는 문장을 어떻게 구사할까 라고 고민을 하면은 문학에 접근하기가 글쓰기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면은 이제 일단 인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물,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런 동물 나오는 이야기를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되잖아. 자, 난 이런 인물이 있어. 어떤 인물이 있는데 A라는 인물이 있다. 그러면 A라는 인물이 이 이야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쩌면은 이제 아주 굉장히 본격 문학에 관한 이야기는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본격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거라 그거를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야기 예술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연구를 하는 거죠, 이제. 자,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일까?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성격은 어떨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까?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이 사람에 관한 그 메모를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날 때마다 아주 사소한 습관. 잘 때 일을 간다든가. 또는 뭐, 커피를 마시는데 블랙으로 마시는지, 아니면 뭐, 프림을 넣고 마시는지, 아니면 원두커피로 마시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취향은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뭐, 고급, 그런 걸 추구해가지고 무슨 뭐, 이태리 커피 아니면 안 마신다든가, 뭐 이런, 이 사람에 관한 모든 거를 가능한 한 많이 쓰세요. 그럼 예를 들면 그게 한 A4 10장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소설에다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가 이 인물을 이렇게 계속 고민하는 동안 그 인물은 현실의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개는 여러분 주변의 인물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만들어내면 내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상을 갖게 돼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내 친구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걔가 모델일 수도 있죠. 그게 상상하기가 어려우면 그런 한 인물을 관찰하고 그 사람에 관한 메모를 해서 이 사람의 성격을 확실하게 구축을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실은 우리 현실에서 다 근거하는 것들이니까 현실에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내고 이 사람에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면 이 사람에 대한 그러면 이 사람 톤의 어떤 말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습관이랄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장애물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 A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뭐가 되고 싶어 한다.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제일 1차적인 욕망 같은 거잖아. 혹은 얘에게 어떤 위협이 생겨요. 위협이 생길 수도 있고 뭔가 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고민이 있어요, 분명히. 그게 굉장히 내면적이고 심오한 것이든 아니면 그냥 1차원적이고 뭐 예를 들면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또는 이번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이런 아주 1차원적인 고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실존적인 아주 심오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런 걸 던져주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반응하는 건 분명히 다르죠. 그 다른 것에 의해서 성격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캐릭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캐릭터가 이런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어도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뭐 다르겠죠.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그래서 얘가 이거를 뭐 극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파멸을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로 하나의 일단은 플롯이 생긴 거예요. 플롯이 생겼고 이 이야기를 써나가는 데에 내가 이거는 조금 더 뭔가 심리 묘사가 많아야 되겠어. 예, 내면적인. 아니면 아니야 이거는 이런 군더더기보다는 그냥 간결하게 얘 행동만 있는 그대로 탁탁탁탁 보여줘도 그게 더 낫겠어. 이런 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문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 문체라는 거를 조금 좁은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문체과 학생들 제가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문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만연체라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만연체라든가 무슨 간결체라든가 그런 것이 문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아주 좁은 의미고 그거는 문장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스타일이란 문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설 전체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이죠. 소설 형식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하는 그런 전체적인 구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게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미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소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소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면 그게 소설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마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네. 저는 이런 훈련을 이제 소설보다는 이제 시나리오 쓰면서 많이 했거든요. 시나리오는 원래 그런 거니까 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아이가 납치가 이제 소설보다는 이제 그 시나리오 굉장히 그런 것들이 격하죠. 이야기들이. 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흥미를 안 가지니까 뭐 아이가 납치가 된다든가 뭐 이런 거 이제 뭔가를 만들어줘야죠. 그럴 때 얘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위기가 오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게 아마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문학을 꿈꾸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이야기 예술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연극도 이야기 예술이고 TV 드라마도 이야기 예술이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관통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법칙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것만 하면은 뭐 물론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공부가 저는 문장을 다듬는 데 보내는 시간보다 더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장에 대해서는 그런 컴플렉스를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소설가들이 쓴 아주 정제된 훌륭한 문장들을 보면서 기가 죽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네. 혹시 뭐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궁금해하는 얘기가 있거나 하면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예. 지금 선생님 그 듣다가 보니까 전에 어떤 문학 평론을 한국 문학 평론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국 문학, 한국 드라마는 이 대화가 부족하다, 서사가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데크복구가 필요하다. 또는 그게 이제 요철 같은 거, 긴장감, 대화라는 거죠. 그게 다 와서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연 듣고 책을 보면서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명, 주인공에 대한 설명, 설명하는 거 참 많아요. 실제로 막 대화하는 게. 근데 외국 소설 번역하는 거 이렇게 보면 사실 설명보다 대화가 많거든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게 막 와서 갑니다. 지금. 굉장히 그런 어떤 뭐 문장을 막 다듬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떤 개성에 맞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근데 정확한 지점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어떤 내면적인 묘사라든가 예를 들면 주인공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뭐 앉아가지고 뭐 온갖 이야기가 쫙 막 묘사로 막 문장들이 쫙 나가잖아요. 나중에 보면 아무 일도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좀 한국 문학의 특징이죠. 근데 그게 이제 내면적인 이제 그 관심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한국 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쓰진 않아요. 제가 작년에 유쾌한 하녀 마리사라는 단편집을 냈어요. 11편의 단편이 실수했는데 그 문학평론가가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단편집 중에서 가장 대사가 많은 가장 대화가 많은 단편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맞아요. 그런 특징이 있네요. 대화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걸 내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면이라고 하는 걸 묘사하다 보면은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게 심리소설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작가와 일체화가 많이 돼 있어요. 주인공하고. 우리가 주인공들을 보면은 소설의 주인공을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에 현실감이 없어요. 뭔가 굉장히 지적이고 뭔가 뭔지 모르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뭔가 폼이 나. 그리고 항상 도덕적 고민도 많고 이런 주인공들이에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생각하면 바로 작가 자신인 거예요. 그게 이제 2인칭 소설이거든요. 거의 다. 3인칭 소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현실에 있는 인물을 어떤 그런 걸 쓰는데 저는 그런 1인칭 소설을 안 써요. 그래서 아마 제 거를 보시면 혹시 좀 참고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구나.
오늘 또 쉽게 느낄 수도 있어요. 책방에 갔다 사실 못 뵀습니다. 제가 갖고 와서 아. 사인도 받아가려고 무슨 가서 못 왔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으로 되었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가 많아야 한다. 소설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네.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화면으로만 쫙 보여주고 외국에서는 뛰어가면서도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 대화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쫙 뛰는 것만 나온다는 거야. 자동차 경정? 경주하는 것만 나온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참 좋은 말씀 잘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건 같은 게 하나 있거나 뭐 주인공이 어떤 뭔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소설의 어떤 규칙 같은 건데 그런 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작가의 해석 내지 설명이 쫙 나와요. 그게 이제 막 그럴듯하게 이제 그걸 설명을 잘하는 훌륭한 작가라고 보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해요. 이런 걸 안 해요. 그건 이제 독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나는 능하고 이런 게 재밌어. 그럼 그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다 그럴 필요는 없다. 지금 한국 문학은 너무 어려워요. 접근하기가 일반인들이.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하는 문창과에서 막 갈고 닦은 그 묘사력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소설을 쓰라고 그럴 때 제 동생이 야 내가 무슨 소설을 쓰냐 이 나이에 이 사람들이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한 거냐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거 이런 문장을 갖는다는 게 그랬었죠. 근데 이제 뭐 써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 자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냥 자기 이야기 쓴다고 생각하고 예, 쓰면 돼요. 그게 의미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게 스타일을 가지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이 위에 이제 이게 있죠. 테마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소설의 3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면 돼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다양한 주제와 너무너무 다양한 플롯과 너무너무 다양한 문체가 있어요. 세상에는.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치 정형화돼 있어서 이런 스타일, 이런 문체 이제 그런 게 한국 문학의 특징이 되고 그런 것이 좋은 평가를 받고 하는데 그거를 흉내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도 쓰지 않는 플롯과 스타일을 하면 당장에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예. 그거를 찾으려고 하시는 게 저는 기존의 문학을 흉내내고 그거를 열심히 갈고 닦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농담 삼아서 이렇게 이제 글 쓰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안 쓰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쓰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보다 2배쯤 길게 써라. 그럼 넌 무조건 된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데 똑같이 하면 이미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세상에 나와 같은 스타일을 쓰는 작가는 단 한 명이라야 돼요. 그거는 문학뿐이 아니라 미술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돼요. 비슷하면 그건 아류가 되는 거죠. 그냥 또 뭐 혹시 다른 선생님 그 프로필에는 머리가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있어요? 예, 그 고랬을 때 이제 사진은 세상 고달픈 문제가 수도는 많았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초월하고 뭐 인도 가고 뭐 절에 들어가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없어요. 복잡거리는 사람들 사이가 좋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활동하실지. 아 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너무 쉽게. 네. 그냥 뭐 모르겠어요. 저는 크게 보면 저는 그냥 이야기뿐이다. 내가 소설가라기보다는 그것이 뭐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 이야기가 적합한 매체가 때로는 영화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는 내가 이런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 이 이야기는 연극에 적합한 것 같아. 그럼 뭐 희곡을 쓸 수도 있겠고
이건 소설로 쓰는 게 좋겠다. 소설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사는데, 뭐, 사람이 뭐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정착을 해야겠죠? 저도 이제, 네. 네. 그게 뭐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설이 제일 편하긴 해요. 왜냐면 영화를 제가 지금도 뭐 시나리오 작업을 하다가 왔는데, 제가 3년 동안 쓴 거거든요. 3년 동안 쓰는데, 10번을 지금 고치고 있어요. 그 양을 보면, 사람들은 시나리오 한 편 쓰는 게 굉장히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양을 보면, 그 10번을 묶어놓으면 장편소설 한 서너 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쓰는 시간이면은 장편소설을 벌써 한 두세 번 썼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영화화가 안 되고, 이제 이쪽 용어로 엎어진다고 하거든요. 엎어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작품도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소설은 어쨌거나 끝까지 쓰면 그래도 책이 나오고, 내 작품이 남겨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 많이 팔리든 안 팔리든 어쨌거나. 그래서 소설이 좋은 점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간섭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시나리오는 끊임없이 회의를 해요. 야, 이건 재미없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 인물은 왜 이러냐. 뭐 얘는 좀 찌질하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수정하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소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자유롭죠. 그다음에 표현도 자유롭고, 영화는 제작, 그냥 뭐 예를 들면 시나리오에서 우주선이 나타나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막 이런 걸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 그럼 그걸 찍어야 되는데. 근데 소설은 뭐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그런 점이 또 좋기도 하고요. 네. 그 40에 소설을 시작했다는데요. 네. 시작해서 어떻게 1년의 책을 어떻게 내리셨으며 등단을 어떻게 하셨으며 지금까지 또 소설 쓰는 소설 중에서 그 소설을 왜 쓰게 되셨나요?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아까 프로필에서 뭐 얘기했는데, 제가 등단을 한 거는 아주 몇 년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40쯤 됐을 텐데, 그때 이제 문학동네 그 신인상으로 단편을 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등단을 했고, 등단을 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문단 시스템 이제 등단을 하면은 단편을 써요. 계속 다들. 그리고 청탁을 하죠. 이제 문예지를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1년에 시즌이 이제 4번이니까 이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뭐 몇 년 이제 쓴 거를 모으면 책이 한 권 되잖아요. 뭐 보통 단편집이 뭐 8, 9편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몇 년 차 이제 경력도 쌓이고 좀 내공도 쌓이고, 그런 그때 이제 장편을 쓰기 시작을 하고,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대 한 지금 뭐 중견쯤 되는 뭐 상도 몇 개 받고 이런 작가들도 장편 한 권도 안 쓴 작가들도 많아요. 아직. 우리는 단편을 많이 중시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문장과 그런 정제된 단단한 이런 그런 세계를 중시하는 문학이다 보니까 작가들이 단편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단편을 쓰면 원고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지원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문학상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문학상이 단편을 대상으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단편을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등단을 했는데, 뭐 1년에 등단하는 사람이 한 50명 되는데 뭐 이렇게 청탁이 있겠어요? 그리고 뭐 청탁 해봐야 원고료 뭐 예를 들면 돈100 받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별로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 고만고만한 작가들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등단하고 나서 별로 답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등단을 해. 사실 사람들은 등단을 하면, 이제 문학을 오랫동안 꿈꿔온 사람들은 등단을 하면 굉장히 등단 당선 통보를 받잖아요. 뭐 이번에 축하드린다고 당선. 그 순간의 기쁨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신춘문예든 문예지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뭐 나이가 많이 먹고 이미 현실을 많이 알다 보니까 등단을 했는데 이거 뭐 등단을 해도 뭐 그렇다고 누가 뭘 보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등단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5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두 명 정도 살아남아요. 말하자면. 물론
그 살아남는다는 의미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좀 정말 주목받고 이렇게 좀 이렇게 소위 대형 작가로 이렇게 가는 거는 1년에 두세 명은 안 넘죠. 예,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등단을 했다고 기뻐하는 일만은 아닌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야, 이거 뭐 그렇다고 청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장편을 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래서 그 이제 장편 공모가 있잖아요. 소설상이라고. 지금은 이제 많아졌어요. 그 장편 공모들이 무슨 세계문학상도 있고, 그 조선일보 쪽에서 하는 무슨 뉴에이지 문학상이라고 해서 그런 거는 장르 소설, 소위 이제 본격 문학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것도 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창비도 있고, 장편 공모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무튼 거기를 냈고, 그게 이제 또 다행히 당선이 돼가지고 책도 나오게 됐고, 그렇습니다. 또 뭐?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어차피 이제 선생님 시나리오 하시다 이쪽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이제 등단하셨는데 그 등단 그뭐 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뭐 이 프로가 따르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면이 뭐 있다든지 어차피 선생님 말씀 아까 그 이면대 교수님 말씀대로 기존에 어떤 우리 소설가들 어떤 차별화가 있다고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그냥 책봉은 뒤에 이렇게 그 뭐지 심사평이라고 해서 이렇게 실렸어요. 근데 뭐 아까 이제 뭐 은희경 선배가 얘기한 걸 언급을 잠깐 이명남 선생이 했지만은 뭐 기존의 문학에 빚진 게 없다. 그리고 자기과는 다른 문학관을 가진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본인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이런 얘기였어요. 사실 내용적으로 그런 거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글말보다는 입말이 강한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글과 말이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쓰는 건 아니잖아, 문학이라는 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좀 가깝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제가 질문할게요. 그 고래의 책을 읽으면서 그 일반 다른 소설과 참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어떤 게 제가 일단 궁금한 거는 그 책을 읽다 보면 무슨 법칙이다, 사랑의 법칙이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다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뭐 이게 뭐야 이제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중간에 좀 읽다 보면 여기서는 어떤 법칙이 나올 건지 궁금증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작가가 왜 이걸 중간에 이렇게 꼭 나중에 삽입을 시켰는지 아니면 이렇게 독특하게 하려고 한 건지 내 스타일인 건지 아니면 어떤 법칙이 그것도 또한 있는 건지 그거 궁금하고요. 또 더 궁금한 그 고래 플롯을 어디서 가져오게 됐는지 물론 경험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고래는 이렇게 좀 현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상상에 많이 의존한 판타지적인 요소도 많이 있고 또 지금 현대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 과거의 무대 그리고 그 무대조차도 어딘지 좀 모호한 좀 그런 소설이었죠. 법칙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소설을 관통하는 어떤 세계관이랄지 이런 것이 지금 아주 세밀하고 이미 많이 정해진 이런 세계라기보다는 좀 더 원초적인 세계, 인간이 얽혀서 살아가고 하는 데에 대한 그 원형적인 모습, 좀 그런 거를 그려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 이런 거보다는 그 이전에 그 어떤 우리 삶의 원형이랄지, 그 다음에 그 나오는 인물들도 그런 원형적인 인물 이런 거를 좀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뭐뭐의 법칙이다 사실은 전 나름 좀 유머러스한 철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시각을 좀 반영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이면에 더 원형적인 어떤 형태의 규칙들 이런 거를 가능하면 이제 그런 걸 좀 쓰려고 했고요. 그리고 주사는 두 번째 질문이 그 플롯을 예. 일부러 그런 걸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그런 걸 제가 원래 그걸 시작할 때는 이제 그 소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금복이라고 네. 하는 엄마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춘희의 이야기가 나오고. 처음에 쓸 때는 원래 춘희의 이야기만 있었어요. 네. 그건 그냥 제가 가지는 어떤 이미지였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그때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고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키도 한 175 엄청 되고, 몸무게가 한 70, 80kg 되는 큰 학생이 걸어와요. 가출을 한 것 같아요. 저걸 어디를 가는데 어떻게 가냐고 물어봐요. 어둠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거기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고 건너가서 차를 타고 가면 된다. 그럼 걸어가려면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도 하나도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원짜리 몇 개 주면서 건너가서 차를 타고 가라. 그럼 금방 간다. 그랬더니 아 됐다고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모르겠어요. 소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갔는지를 사실은 다 쓰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왜, 내가 이때 왜 이렇게 갔을까. 근데 아마 그 출발은 어쨌든 간에 그 학생의 이미지, 그렇게 강렬하고, 뭔가 그러면서도 뭔가 슬프고, 그러면서도 그 거대한 육체 안에 들어있는 어떤 비극성,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소설을 쓸 때 그런 인물을 이렇게 떠올리게 된 거죠. 이런 인물이면 어떨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창작 과정의 그것들을 나중에 다 돌이켜서 기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우연적인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흘러가는 대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모든 게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고래라는 소설 처음 읽고 이제 천명관 작가님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알았는데요. 읽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이렇게 한 여자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 작가님 소설 고래를 읽다 보니까 이게 영화로는 분량이 좀 많지만 드라마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라마의 생각은 없으신지? 뭐 저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소위 뭐 드라마 제작사에서 드라마를 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서 준비를 했었어요. 몇 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제작비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어둡고 무거운 얘기라 아마 방송국에서 좀처럼 편성을 안 잡아주는 모양이에요. 지금도 그냥 소강 상태입니다. 드라마 만드는 또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죠. 제작비 문제로. 제가 혹시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사실 좀 얘기하기 뭔데 제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한 끼도 안 먹고 있어요. 약간 좀 허리가 휘네요. 저는 20대나 30대 때 네. 어떤 경험을 많이 하셨는지 뭐 어떤 걸 좀 배우시고 그러니까 이제 등단하려면은 그 좋은 작품이 끝 전까지 뭐 많은 경험이 있어야지 이제 좋은 작품이 나오고 또 그런 전에 있었던 얘기 좀 궁금해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좀 그러니까 소위 지금 문단에서 활동하는 보통 작가들이 가진 이력하고는 조금 다르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너무 제도화돼서 문학이 소위 말하면 문창과가 아니면 등단하기도 어려워요. 거의 90% 이상의 문창과 학생들만이 등단을 해요. 그 이유는 문창과 학생이 아니면 글을 안 써요. 지금 이제 80년대 후반 정도부터 문창과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글을 쓸 사람들은 문창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다 문창과 출신들이 글을 쓰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죠. 옛날에 그러지 않는데 저는 뭐 이제 뭐 다르다고 하는 게 그런 거겠죠. 뭐 일단 저는 대학을 안 나왔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했죠. 제가 사회생활을 했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뭐 그렇게 그럴듯한 회사를 다녀본 적도 없고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저 때는. 그러니까 뭐 보험 영업도 몇 년 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그 군대 제대하고는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뭐 소위 노가다라고 하는 일 같은 것도 해보고, 그리고 뭐 골프샵의 점원으로 또 몇 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다 그만두고 이제 영화를 하겠다고 이제 나온 게 31살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사회생활을 하다가 31살에 영화사에 들어갔어요. 영화사에 들어가서도 무슨 영화 만든 일을 바로 한 게 아니고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시다 관리를 한 거죠. 집기 비품 관리를 하고 주차 관리하고 영화사에 뭐 그 세무사 사무실 무슨 의료원조와 법무사 사무실 이런 데 주로 이제 업무를 했어요. 근데 하다가 거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영화를 내가 직접 이렇게 뭐 해보고 싶은 욕망도 생기고, 그래서 시나리오도 쓰게 됐고, 시나리오 쓰다 보니까 내가 직접 연출을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시나리오를 써서 감독을 하겠다고 돌아다녔어요. 그건 잘 안 됐고 그랬죠. 근데 뭐 남들은 뭐 이제 좀 특이한 이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특이한 건 전혀 없고 그냥 보통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건데, 지금 어찌된 일인지 한국 문학은 다 문학소들만이 문학을 하니까 그게 좀 특이하다고 그러죠.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뭐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또 너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소설을 잘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야, 내가 내 인생을 소설로 써도 몇 권 나오겠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훨씬 더 파란만장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무슨 정말 전쟁도 겪고 굶기도 하고 정말 아주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소설을 더 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미국의 존 어빙이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가프가 본 세상이라는 소설이 유명한데, 그 작가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그 작가 하는 얘기가 그 사람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기는 가장 평범한 사람, 특이하지 않고 그냥 보통 남들 사는 대로 살고 이렇게 한 사람이 가장 좋은 소설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작가마다 아주 기구한 운명을 겪은 작가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뭐 헨리 밀러 같은 사람은 거의 파리의 매운물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뭐 장준회 같은 사람은 뭐 교도소를 막 제방들 하고 뭐 특이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작가가 된 것이 이 사람이 그런 파란만장한 경험을 했기 때문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너무너무 평범한 인생을 살았는데 훌륭한 작가들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나는 남들처럼 뭐 이혼도 안 했고 뭐 예를 들어 그런 경험이 없어. 그래서 난 별로 쓸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뭐 남들이 저보다 경험이 많고 그래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경험이 많으면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작가들. 난 어두운 시절을 보냈어,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걸 굉장히 과장하고 마치 세상이 자기한테 빚진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갖게 돼요. 고아의식이랄지 이런 것들. 저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균형 감각을 잃게 하고 세상을 올바로 보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잘 보기 위해선 그냥 평범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좀 다른 사람보다 책은 좀 많이 읽어야겠죠. 그런데 관심이 많고 골방에서 혼자 책도 좀 열심히 읽어보고 재미난 영화도 좀 많이 보고 그러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반드시 인생을 뭐 파란만장하게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제가 저희 작가들 중에서는 시를 먼저 시로 등단을 하시고 이제 순차적으로 소설을 쓰시고 평론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평론까지. 네, 그렇게 하시는데 시를 먼저 하신 분들이 좀 몇 년 또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설을 쓰게 되면 심리묘사에 많이 치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심리묘사 그 시적인 그 서정성 있잖아요. 예, 그거를 예. 소설에다 접합을 시키다 보니까 예. 스토리가 많이 없어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예. 경우를 많이 보는데 예. 또 근데 일반 신춘문예에 이렇게 당선되는 단편들을 보면 심리묘사가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도 이제 등단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학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들을 뽑아주죠, 많이. 예. 네. 시를 먼저 공부를 해서 소설로 가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소설로 바로 공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소설하고 시는 저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소설을 쓰는 사람이 시적 경영을 가진 거는 오히려 좀 해롭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설도 좋아하고 되게 넘나들거든요. 창작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이건 저의 이제 소설관인데 저는 소설은 시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흔히 이제 서사냐 서정이냐 이제 뭐 이런 차이도 있지만은 그 본질이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소설을 시를 쓰다가 이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문장이 되게 좀 수려하고 묘사 같은 것도 강하고 그다음에 메타포가 있죠. 그러니까 은유랄지 이런 것들도 깊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에서 메타포는 죄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근데 이거는 저만의 소설관이기 때문에 꼭 뭐 제 생각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완전히 반대되는 아주 훌륭한 소설가들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참고로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누가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시를 써볼 생각은 혹시 없느냐. 그래서 나는 내 목표는 시로부터 아주 멀리 도망가는 거, 가장 멀리 도망가는 게 내 목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서정적인 거 그런 것이 그런 소설을 쓰려면 또 시를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쪽은 아닙니다. 저는 시를 쓰려면 시만 쓰고 소설을 쓰려면 시면 잊어라.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현대 소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시를 먼저 좋아하게 됐어요, 사실은. 네. 습작도 조금 이제 시 쪽으로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현대소설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심리유사가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 방향이. 그래서 참, 이건 아닌가 보다. 시와 소설은. 네. 옛날에 이제 황순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좋은 소설에는 시가 있다. 그 말이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소설은, 그러니까 소설에는 서사인데, 뭐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절제되고 그 깊이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이제 뭐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문학관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네. 시하고 소설은 분명히 다른 거고, 소설은 더 소설다워야 되고,
소설 안에는 지금 얘기한 이런 플롯과 인물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심리 묘사라든가 이런 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작가가 거기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건방진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도르노의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른 또 작가들한테 또 반대되는 얘기 또 들으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건 이제 염두에 두시고 뭐 본인의 어떤 이제 문화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거죠. 근데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 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함부로 얘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원래 이제 미국 문학을 좀 많이 좋아했고 그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 문학, 걔네들 이제 스토리 예술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본격 문학과 순수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분류를 해요. 요즘 이제 본격 문학과 그러니까 본격 문학과 장르 문학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본격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로 얘기하면 순수 문학이고 이제 장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업 문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뭐 연애 소설이랄지 이제 또 정치 소설, 경제 소설 또는 무슨 역사 소설 이제 뭐 이름까지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 뭐 김진명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고원정 또는 무슨 가시고기 뭐 이런 이제 멜로 뭐 김하인 뭐 이런 분들이 쓰는 것들을 이제 장르 문학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본격 문학에서 그런 것이 문학성이 없다 그래서 취급을 안 해주죠. 아예 그런 거 문학상 후보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평론가들이 아예 언급조차 안 하는 그런 벽이 이렇게 딱 있어요. 소설가는 등단도 해야 지금도 등단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것도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연 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뭐 칼로 긋듯이 여기까지는 순수 문학이고 여기는 참여 문학이고 그리고 순수 문학이 참여가 아니라 상업 문학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순수 문학이 더 우월한 거고 이렇게 이제 수직적으로 이렇게 계층화가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반대예요.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소설이면 소설인 거지. 그리고 소설인데 어떤 거는 보니까 좀 깊이가 있어. 근데 어떤 거는 그런 깊이는 얕지만 좀 재미가 있어. 뭐 이렇게 그냥 독자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굳이 그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출판사는 딱 이런 것만 출판을 하고, 그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 나는. 그리고 등단제도라는 것도 신춘문예에서 신문사에서 작가를 뽑잖아요. 왜 신문사에서 작가를 꼭 단편 내가지고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넌 이제부터 작가고 이런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시대 착오적인 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가는 책을 내면은 그때부터 작가인 거죠. 무슨 종류의 책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뭐 신춘문예나 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해서 문단 중앙에서 활동을 하고 다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독자를 갖고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그래서 누군가는 내 책을 읽고 감동을 하고 예를 들면 가시고기 같은 책이 뭐 100만 부가 넘게 나갔대요. 그걸 읽고 눈물 흘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저급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 그 사람들도 분명히 뭔가 감동이 있었고 느꼈을 텐데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뭐 누구나 다 그런 문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은 거를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길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드시 등단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런 경계들은 앞으로 갈수록 더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미 뭐 소위 뭐 아주 유명한 우리가 이제 뭐 아는 작가들도 책 내는데 보면 제가 보면 뭐 장르 소설 소위 이제 그런 것들과 뭐 별 차이도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등단한 작가가 쓰면 그게 문학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작가가 되면 그냥 무슨 뭐 상업 소설이 되고 이러는 식인데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제도인데 그런 제도들도 아마 조만간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부담은 좀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우리 순수 문학이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높은 데 있는 높다기보다는 재미가 없죠.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주는 세계관이랄지 깊이가 너무 깊고 심오해서 일반인이 접근을 못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지난 어떻게 보면 한 70년대 정도부터 그런 전통이 있던 것 같아요. 우리 소설의 전통이 그 시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장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장편을 다 봐도 도대체 무슨 주인공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무슨 사건이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실은 재미가 없죠. 근데 그런 거에 또 재미를 느끼는 분들도 많죠. 그런 문장을 읽는 날. 거기서 나는 이제 만족감을 얻는 분도 있지만 근데 어쨌거나 저는 흥미있는 이야기, 재밌는 스토리 그런 것들로 그래도 충분히 저는 그 심오한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걸 재밌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경계들도 좀 없어지고 다양한 게 나오고 예. 그러니까 물론 세계 어느 나라나 사실은 이제 아주 정말 본격 문학의 심오한 문학들이 있잖아. 그런 거는 대중들이 좋아하지는 않죠. 예,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진짜 본격 문학은 그렇긴 한데 모든 창작자가 다 그런 걸 쓰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걸 봐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걸 다 서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태연님의 국회 기사님이라는 책을 봤는데 정말 저는 재미있는데 네. 다른 사람이 보면 진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책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을 네. 그 문자 메시지 보낼 경우 모음만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자음만 보내는 경우도 네. 있고 네.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이게 어떤 우리가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이게 어떻게 그래야 문자가 되는데 음과 양이 조합이 돼. 모음만 되는 경우도 있고 자음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 흐름이 네. 제가 쫓아가지 못하는 먼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연 이 문체, 지금 대화체를 쓰신다는데 그 대화체 속에서 젊은 스타일로 들어가려면 그 나이 차이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아니 근데 왜 젊은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는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대화체 소설로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 가려면 문장 자체, 그 대화 자체가 네. 그 나이에 걸맞게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혹시 20대가 주인공인 소설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다면? 등장인물이 20대가 나타나거나 10대가 네. 나타나게 그럼 뭐 20대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되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점도 저는 그래요. 이렇게 우리 소설을 읽으면 대부분이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문학적 언어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을 난 문학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쪽팔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우리 굉장히 사실 많이 쓰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썼어요. 굉장히 역사도 오래된 말이에요. 그 말이.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써요. 근데 그게 사전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쪽팔리다라는 말은 안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부끄럽다. 라는 말이 쪽팔리다라는 것보다 더 격이 있는 말일까? 언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뭐는 더 가치 있고 어떤 거는 더 가치가 없는 걸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소설 속에 쪽팔리다라는 말을 그냥 써요. 왜냐? 그럼 우리가 진짜로 쓰는 말이고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말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권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편찬자들이 그 소위 높으신 그 선생님들이 이건 표준말이고 이건 표준말이 아니야 라고 분류를 해버렸어요. 사전에 없는 말은 이거는 방언이거나 무슨 비속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학적으로 이런 거를 쓰면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야 라고 항상 이거를 권장을 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일본말. 우리가 뭐 닭도리탕 하지 말고 닭볶음탕이라고 텔레비전 요새 맨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닭볶음탕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닭도리탕이라고 그래요. 그 도리라는 말이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적 감정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식민지를 겪으면서 일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말을 쓰는 건 다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국 말은 괜찮아. 그렇잖아요. 미국 말은 굉장히 많이 영어 막 섞어 쓰고 무슨 프로파간다가 어떠고 막 이런 말 신문에도 막 다 쓰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좋은 나라고 일본은 그냥 나쁜 나라일까? 그건 우리의 그냥 민족적 감정일 뿐이지 언어는 아무 죄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은 한때 우리 말이었어요. 닭도리탕 우리가 다 쓰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태도들도 저는 다 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비속어 이런 거 문학적으로 다 끌어들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살만 루슬리 같은 세계적인 작가잖아요. 정말. 그 사람 보면 다 그런 말투성이에요. 그냥. 그런 걸로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문학적 가치가 없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영어 그냥 쓰는 말 다 저는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말? 아무 상관없어요. 일본말이라고 무슨 노가다판 용어 이런 거 다 일본말이잖아. 다 써도 상관. 저는 문학적 언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우리가 쓰는 말조차도 저는 그야말로 쓰레기통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쓰레기통처럼 온갖 잡다한 말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것이 저는 풍부한 우리가 표현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것이 저는 더 좋은 문학적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말을 쓰자는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TV 프로그램 같은 데 봐도 맨날 우리말을 고쳐보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아름다운 말을 놔두고 왜 이런 말을 쓰냐고 하죠. 근데 이미 막말로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지 아무도 안 쓰는 말을 거기서 그렇게 캠페인을 한다고 갑자기 온 국민이 닭볶음탕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말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일본말이든 다 동일한 거고 우리가 좀 더 좋은 표현력을 갖게 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 말을 대체할 말이 없어요. 쪽팔리다는 말을. 그 말이 갖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부끄럽다보다 더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건 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강박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죠. 예. 아까 소설가가 되게 이전의 삶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소설가가 되려고 글을 쓰고 등단을 하고 책을 내고 이런 몇 년여 지금부터 그 전까지 했을 때 소설가가 되려고 마음 먹고 글을 쓰면서의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영화를 오랫동안 꿈꾸면서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글쎄 표현에 따라 다른데 제가 이제 제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내가 시나리오를 쓰고 내가 영화 감독을 해서 내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서 막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었어요. 굉장히.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돈을 못 버니까 너무 어려웠고 그러고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나도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 보여준다는 거. 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작가라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뭐 좀 잘난 척을 하고 싶은가 보죠. 뭔가 남한테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뭔가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소설을 쓰고 나서 물론 이제 영화처럼 그렇게 큰 반향이나 이럴 수는 없죠.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화
영화는 막 1000만씩도 보는데 소설이란 건 정말 10만 부만 나와도 대박이니까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건 온전히 내 이야기고 나의 창작물이고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가 읽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또 재밌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큰 기쁨을 느꼈어요. 그건 이제 저뿐이 아니라 아마 많은 창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겠죠. 그런 건데 그러면서 행복감도 느끼고 참 행복하다. 근데 그 행복감은 누가 뭘 알아줘서가 아니라 이제 제일 제가 살아면서 저도 참 저도 말하자면 약간 쾌락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저도 저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이짓저짓을 많이 해봤지만 그 창작의 기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건 정말 아무하고도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뭐 남이 알아주지 않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진짜 스탠드 밑에서 나하고 이제 노트북으로 씁니다만 얘하고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기쁨이거든요, 그게. 근데 내가 어떤 대목을 잘 안 풀려. 잘 안 풀려서 막 머리를 쥐어뜯고 여기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나 저렇게 되나 문장도 잘 안 풀리고 그러는데 뭔가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또는 좋은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탁 해놨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쓴 거지만 참 훌륭해. 그럴 때 그 기쁨이 가장 깊더라고요. 그 기쁨은 다른 것하고 그러니까 그 기쁨이 아주 자극적인 기쁨은 아니에요. 뭐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기쁨은 아닌데 참 깊고 오래 남는 기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은 꼭 훌륭한 소설가만이 갖는 게 아니고 정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쓰다가. 왜냐면 이걸 누가 알아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물론 나중에 난 이거 굉장히 좋은데 남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하면 약간 서운하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그 순간에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짧은 문장 하나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어쩌면 또 내가 이거를 긴 소설을 탈고하고 이렇게 덮었을 때 혹은 시나리오를 다 완성했을 때 그때 오는 어떤 이렇게 만족감 이런 건 참 좋은 거더라고요. 참 깊고 오래가고 그 다음에 그 순간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글 쓰는데 근데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겪는 스트레스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건 근데 글을 쓰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겪는 스트레스는 아주 건강한 스트레스예요. 몸에 하나도 안 해로워요. 그리고 너무 말짱하게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창작의 기쁨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아마 다들 맛보셨을 거예요. 뭔가를 할 때 어느 순간에. 예. 근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몇 년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런 기쁨과 또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먹고 사는 걱정과 네, 현실적으로 이 소설 써서 이거 뭐 사람들 책도 잘 안 읽는다는데 이제 뭐 그런 거 사이에서 이렇게 보낸 몇 년간이 아니었나 그런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예. 소설가는 고독해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독하면 안 돼요. 저는 절대 고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절에 들어가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이나 어디 먼 곳에 가서. 근데 그건 사람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를 텐데 제가 아는 어떤 선배는 이제 그런 데 가서 글 쓰는 걸 즐겨요. 근데 그 선배 소설을 보면 또 그런 색깔이 나더라고요. 뭔가 고독하고 쓸쓸하고 네, 좀 그런 소설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비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프로 바둑 선수가 있어요. 자기가 결정적인 시합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좋다. 이를 악물고 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혼자 암자에서 10년을 공부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초단한테도 깨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거는 굉장히 영민한 일이에요. 이게 그 고독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고독해서도 안 되고, 고독한 거는 외부와의 정보가 닫힌다는 거거든요. 이 감각이. 그러면서 자기 내면으로 침잠에 들어가는데 그 내면에 대단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천재들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천재들은 뭐 그러다가 유레카 그러면서 뛰어나올지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사람과 대화하고 치열하게 이 현실을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소화해내는 가운데 저는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시를 쓰는 게 맞겠죠. 소설은, 그래서 소설가들이 보면, 이건 문단 업계 비밀인데, 그렇게 뭐 그 고독을 좋아하고 그러지 않아요. 외로움 많이 타고 수다스럽고, 예, 질투도 많이 하고 그냥 그 속된 인간의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설 더 잘 써요. 아주 막 점잖고 인격적으로 보면 막 훌륭하고 막 그 선비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소설이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문단 나오기 전까지는 소설가라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게 옛날 소설가에 대한 선입견일 텐데, 저도 이제 70년대 이럴 때 학창시절을 보면서 소설을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은 뭔가 남들보다 참 지식도 많고, 책도 참 많이 읽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통찰도 참 깊고, 그리고 뭔가 남들보다 인격도 참 고매한 그런 사람들이 저는 소설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문단에 나와 보니까, 저 자신을 보니까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인격도, 인간적인 약점도 많고, 뭐 사실 공부도 뭐 별로 한 것도 없고, 통찰 같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소설가가 된 걸 보니까 다른 소설가들도 안 그렇겠구나. 물론 훌륭한 분들도 물론 많지만 그것이 좋은 소설가가 되는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주 형편없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도 아주 훌륭한 소설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 베켓,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만 침묵의 작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고도를 기다리며. 그 사람은 언어를 부정하고 정말 심오한 문학이죠.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조리 문학에. 그런데 그 사람이 도박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자기 친구랑 도박을 하자고 나 안 한다고 그랬더니 막 때리고 그런대요. 그런 형편없는 인간성을 가져도 훌륭한 문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자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질 것도 없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그런 인간적인 약점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소설인 거거든요, 사실은. 뭐 그다음에 지식이 뭐 아주 심오할 필요는 없어요. 지식이란 거는 우리 진짜 생을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담아내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것 이상 또는 그것 넘어, 그것 이전, 그것 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라 교과서에 나온 얘기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아까 저쪽 계신 분이 그 헨리 밀러의 북해기선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헨리 밀러의 자전적 소설로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도 연세가 더 드시면 자전적인 소설을 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제가 딱 하나 이제 1인칭, 그러니까 소위 자전적인 이야기를 쓴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설가와 소설 속 인물이 별로 다르진 않아요, 우리나라 소설들은.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저는 그게 일기 같은 거다 또는 에세이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자기 이야기를 쓰니까. 근데 그러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3인칭이 아니잖아. 3인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개간지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전소설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반자전, 반소설 이런 걸 하나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소설을 써도 뭐 제 생각이 담기고 저의 경험이나 뭐 이런 게 어딘가는 묻어 있겠죠. 굳이 내가 이렇게 뭐 내 얘기를 쓰지 않더라도. 그래서 굳이 그렇게 그렇게 쓰고 싶은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 이력이 뭐 이렇게 아주 흥미롭고 파란만장 하냐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쓸 것 같은데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글을 잘 쓰는 비법. 말씀하신 네, 잘 쓸 수 있는. 글쎄요, 그냥 그거는 그 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설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소설 그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소설을 그냥 북한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야기를 이제 잘 만들어내야 돼요.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무리 없이 소설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야기가 없으면 뭔가 쥐어 짜내야 되잖아요. 근데 고래도 이제 혹시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고래도 그냥 이야기를 쫙 끌고 가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를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이야기가 없으면 뭔가 자꾸 짜내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져요. 힘들고. 근데 뭐 그걸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겠지만 좋은 영화를 많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헐리우드 영화, 소위 이제 유럽 예술 영화들도 있지만은 헐리우드 영화는 아마 지금 이 소설의 3요소 중에서 이 플롯이라고 하는 것을 의 극한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고의 플롯이에요. 헐리우드 영화들은. 그게 이제 상업적이고 깊이가 없다. 이렇게 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기술을 차용해서 깊이 있는 걸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화들을 많이 보다 보면 감각이 생기거든요. 이야기에 대한. 아, 인물이 이럴 때 나올 때 이렇게 인물을 설명하는 기술이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배운다기보다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좋은 영화라기보다 헐리우드 영화들을 그냥 상업 영화도 좋아요. 그냥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뭐 아이언맨 뭐 이런 그냥 오락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뭐 깊이도 없고 그냥 뭐 액션 영화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면 1시간 반이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헐리우드 최고의 선수들이 붙어서 그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비주얼은 빼놓고 이야기만 보면 그 사람들은 어지간한 소설가보다 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소설을 안 쓰는 거지. 예를 들어 뭐 그런 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사람들 다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뭐 영화적인 깊이나 이런 게 이제 없으니까 그걸 이제 우습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곰곰이 그런 걸 들여다보는 것도 다양하게 그런 것도 보고 또 다른 방식도 보고 그러니까 꼭 문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인생의 책만 꼭 보라는 것도 없고요.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아직 드라마도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는 이제 뭐 거의 이제 심파멜로가 주류지만은 미드라고 하는 거 요새 보면서 저는 참 많이 놀래는데 야 정말 이야기 기가 막히게 참 풀어나간다. 진짜 선수들이구나. 뭐 해당 뭐 100만 달러씩 받는 애들이 쓴 거니까 뭐 대단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것도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문학 강의가 아니라 좀 문학하고 좀 거리가 먼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것도 있다. 문학하고 진짜 문학이죠. 거리가 아니고 전 선생님 말씀 드렸는데요. 진짜 한국 문학이 뛰어넘어야 할 길이다라는 어떤 분의 말씀을
같은데 뭐 한 분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네. 저는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 수요장 문사판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시나리오 그 강의를 듣고 있어요. 아, 그거 실업시설을 써가면 시나리오를 써야 하는데 예.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뭐 한 가지 얻어갖고 하고 나와봤어요. 예. 네. 내가 한 가지 선생님께 듣고 싶은 게 지금 써야 되거든요. 예. 써보시니까 시나리오가 더 어려워요. 소설 쓰기가 더 어려워요. 두 가지 하셨어요. 힘드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시나리오를 쓰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못 쓰니까 그런 제약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현실적인 제약. 그 다음에 제가 쓴 시나리오가 예를 들어서 한 50명쯤을 설득해야 돼요. 왜냐면 일단 프로듀서가 동의를 해야 되고 감독이 동의를 해야 되고 배우가 동의를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제작자가 동의를 해야 되고 투자자가 동의를 해야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단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좋아 오케이 해야지 넘어가요. 여기서 어디서라도 여기 이상한데? 그럼 고쳐야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문단에서 저를 욕을 하더라고요. 소설을 우습게 하냐고. 그런 얘기하면 다른 소설가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냐면 본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심오한 걸 하는데 너는 시나리오가 더 어렵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어려움이란 건 창작의 어려움은 똑같아요. 소설이든 시나리오든 저는 똑같이 어려운데 다만 제가 느끼는 기분상 소설은 물론 소설도 정말 좋은 걸 뽑기 위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저는 남한테 간섭받는 걸 싫으니까 간섭하는 것 때문에 난 그게 더 어렵다는 이런 거죠. 예. 근데 뭐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단편을 하나 이제 좀 알려고 써가지고 아, 그랬어요? 그 2년을 교수님 예. 배웠어요. 아, 예. 그래도 그거 다 써서 이렇게 보면 흐뭇하지 않으세요? 저는 게 굉장히 막 잘 쓴다고 머리가 터지게 하고 쓴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전부 뜯어 고쳐야 한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고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이제 걱정이 그만 두야지 이거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재밌고 한데 꼭 이거 드라마 같다 그래요. 제가 속으로 나는 드라마에 쇼질이 있냐. 그럼 드라마 쓰시면 되겠네요, 정말. 네, 솔직히 못 써야서 이렇게 이제 나이가 70이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가 뭘 하겠어요. 지금 쉬고 뭐 재미난 영화나 좀 보고 싶고 글도 읽기 싫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시작했으니까 졸업을 해야겠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또 뭐 글을 써내라고 하면 써내야 되고 그런 형편이에요. 네. 오늘 저희 말씀 한 가지 들어가서 뭐 시나리오 쓰는데 지금 도움이 될까?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텐데 참. 예. 근데 글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참 좋은 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글을 써서 밥을 벌어먹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아주 훌륭한 작가가 돼서 아주 인기 작가가 돼서 뭐 책도 많이 팔고 명예도 얻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구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글을 쓰는 게 좋은 게 제가 좀 이렇게 라이브에 좀 약해요. 라이브라고 하는 게 살면서 현장성 이런 거 이게 현실은 굉장히 막 시간을 안 주잖아요 우리한테. 막 이 순간에 뭘 해야 되잖아요. 이 순간에 내가 뭔가 상대방을 뭘 어떻게 해야 되거나 뭔가 먹고 사는 일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을 다 뒤로 하고 돌아와서 내가 시간을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야. 천천히 음미도 할 수 있고 그거를 다시 뒤집을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최종적인 결과물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운동선수하고 그러니까 소설가의 정반대는 운동선수거든요. 운동선수는 암만 연습 많이 하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라운드에서 그 순간 그 시간에 볼링을 넣어야 되는 이게 운동선수라면 소설가라고 하는 거는 또는 뭐 소설이든 에세이든 그런 사람들은 이런 현재성이 없어요. 현재성이라고 하는 압박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는 이걸 계속 곱씹고 다듬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다시 그런 현장성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글을 쓰든 저는 뭐 정말 에세이도 좋고 그야말로 뭐 그냥 연애 소설도 좋고 사람들은 다 자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쓰고 이런 기회에 이제 이렇게 문장과 다니시면서 그런 뭔가 그래도 그냥 일기하고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만 마쳐야겠네요. 시간이.